독일에서의 나치스 승리 1933년 7월 31일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은 독일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파시스트로 불리며 그들의 승리는 반혁명의 승리이자 1918년의 독일 혁명에 이어지는 과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히틀러주의 속에는 여러가지 파시즘의 요소와 맹렬한 반동 그리고 모든 자유주의적 제요소 특히 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도전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반동을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비하면 보다 광범하게 보다 깊이 대중의 감정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대중의 감정이라 노동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혁명화된 중간계급의 감정인 것이다. 나는 전에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혁명의 위기에 직면할 때 파시즘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유산 자본가 계급은 속임수로 하층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반자본주의 구호를 내거는 대중운동을 만들므로써 사태를 정확히 볼 줄 모르는 농민이나 노동자를 끌어들여 자신의 보호막을 만든다. 권력을 탈취하고 국가의 지배권을 장악하면 그들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쓸어버리고 그들의 적을 유린하며 나아가 모든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그들의 지배는 이처럼 폭력의 기초를 둔 것이다. 새 국가 속에서 중간계급 중의 지지자들은 직장이 주어지며 보통의 경우 어느 정도의 국가 통제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같은 사태는 틀림없이 모두 독일에서 일어났고 또 그것은 미리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서 솟아나는 굉장한 힘이며 히틀러 밑에 모여든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였다. 나치스 반혁명은 1933년 3월에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운동의 시작을 살펴보자. 1918년의 독일 혁명은 현실적으로 혁명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수년간 정부를 지배한 사회민주당은 낡은 반동과 기성 세력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끊임없이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다. 그들은 수백만의 당원과 노동조합원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당기구를 배후에 포진시키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지지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동 세력에게 항상 수세적이었으며 극좌 세력과 공산당에 대해서만 강경 자세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지자를 잃었다. 그 곁을 떠난 노동자들은 공산당으로 옮겨갔고 공산당은 수백만의 당원을 가진 세력이 되었다. 중간계급의 지지자들 또한 그들을 단념하고 반동 재정당으로 달려갔다.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끊임없는 대립으로 둘 다 약체화되었다. 독일을 휩쓴 대인플레이션은 자본가와 대지주에게 살길을 터주어 소유지를 저당 잡히고 부채에 허덕이던 대지주들이 거의 휴지조각 같은 인플레이 통화로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대공장주는 공장을 새로이 고쳐서 거대한 트러스트, 즉 기업 합동을 조직했기 때문에 독일 제품은 값이 싸져 시장은 넓어졌고 실업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강력한 조직을 통해 마르크화가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임금 인상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중간계급에 타격을 주어 비참한 빈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맨 처음에 히틀러 밑에 모여든 사람은 1923년과 24년에 몰락한 중간계급이었다. 불황으로 은행의 도산과 실업이 증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 합류했다. 그는 불평불만을 가진 자들이 도망쳐 올 곳을 제공했다. 옛 군대의 장교들은 일거리를 잃고 빈둥거리다가 그 무렵에 만들어진 각종 사설 군대인 나치의 돌격대나 황제의 복귀를 기도하는 보수주의자의 국가인민당 그리고 철모단 등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란 대체 어떤 자였던가? 그는 전쟁 중 계급도 변변치 않은 군인으로 복무했고 권력을 잡기 2, 3년 전까지는 독일의 시민도 아니었다.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인 그는 독일 공화국에 대한 실패로 끝난 반란에 참가했던 탓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나 관원의 득택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그 후부터 그는 사회민주당에 대항해서 국가사회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했다. 나치라는 말은 그 명칭에서 유래했다. 이 정당의 이름은 사회당이었으나 사회민주주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내력도 없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의 사회주의자와도 적대적 관계를 취했다. 이 당의 상징으로 스와스티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기호는 옛날부터 잘 알려진 것으로 인도에서는 행운을 뜻하는 친숙한 표시이기도 했다. 나치스는 또한 전투부대로서 갈색의 셔츠를 제복으로 하는 돌격대를 조직했다. 이로 인해 나치스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를 검은 셔츠라 부르는 것처럼 갈색 셔츠로 불렸다. 나치스의 강령은 적극적이고 명료한 내용이 아니라 극단적인 국가주의, 독일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가지각색의 정오를 끌어다 넣은 잡탕이었다. 독일의 굴욕을 보여준 베르사유 조약에 반대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치스에 끌어들였고 그것은 또한 반마르크스주의,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이며 노동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도 반대했다. 유태인은 아리안계 독일 인종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그 질을 저하시킨다고 해서 반유태주의를 취했다. 그들은 또한 막연한 반자본주의로서 이것은 특수 부유층에 대한 매도로 그쳤다. 아주 애매하기는 하지만 유일한 사회주의적 경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국가 통제 같은 정도였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강령을 취하고 있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폭력 철학에 불과했다. 폭력은 찬미되었고 인간 최대의 의무로 여겼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오스발드 슈펜글러는 이 철학의 대변자였는데 그는 인간은 피에 굶주리고 용감하고 교활하며 잔인한 동물이다. 이상이란 비극과 타락의 다른 명칭이다. 피에 굶주리는 동물은 변형되어 가는 생명체의 최고 형태라고 했다. 그는 또한 동정과 융화와 안정의 이빠진 감정이라든가 피에 굶주린 동물의 최고의 정수인 정오 등의 말을 쓰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동굴 안에서 대등한 존재를 결코 용납치 않는 사자와 같이 행동해야지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는 온화한 양같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인간에게는 말할 나위 없이 전쟁만이 최고의 사명이며 환희인 것이다. 전 나치 당원이 이와 같은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도자나 열성분자는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치는 다만 자기 나라의 궁핍 현상과 민족적 굴욕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민족적 굴욕은 프랑스의 루르 지방 점령은 독일인에게 매우 심한 분노를 일으켰다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민족적 굴욕에 대한 분노는 흥분을 느낀 것이었다. 히틀러는 힘차게 말하는 웅변가이다. 그는 청중의 엄청난 흥분을 이용해 모든 죄를 마르크스주의자와 유태인에게 덮어씌우고 매도했던 것이다. 독일이 프랑스와 그 외의 국가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경제 공황이 악화될수록 사람들은 나치로 속속 모여들었다. 오래지 않아 사회민주당은 가톨릭 중앙당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국회 내에는 한 당만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 큰 다수당이 없었으므로 선거는 되풀이되어 흥정이 판치고 정당의 이합 집산이 잦았다. 나치의 성장에 놀란 사회민주당은 당황한 나머지 자본주의의 중앙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왕년의 장군인 폰 힌덴부르크를 지지하기도 했다. 나치가 세력을 확장하고 나서도 노동자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의 세력은 아직도 강대했으며 제각기 최후까지 수백만의 당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양당은 일치 협력할 수가 없었다. 공산주의자는 1918년 이래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받았던 박해와 지금까지 중대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회민주당이 반동파의 편을 들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한편 사회민주당은 제2인터내셔널과 협력관계에 있던 영국의 노동당처럼 방대한 지지자를 산하에 두고 있는 유복하고 광범한 조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전과 지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구태여 모험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직접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사회민주당이 가장 정력을 쏟은 일이란 공산당과의 논쟁이었다. 더구나 그들 양당은 모두 일종의 마르크스주의 정당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여러 세력이 난립하는 각축장이 되었으며 소요와 살인이 그칠 줄 몰랐다. 때로는 노동자 측의 보복도 있었다. 히틀러는 서로 간에 아무런 공통요소도 갖지 않은 청의 돈줄을 잡는 데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하청 중간계급과 대자본가청 그리고 분홍청의 이상스러운 연합이었던 것이다. 대자본가들은 히틀러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진보적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될 것 같다 그를 지지했다. 중간계급의 비교적 가난한 층과 농민들
때로는 노동자도 그의 반자본주의적 슬로건에 마음이 쏠렸다. 1933년 1월 30일 독일의 노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독일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수상에 해당하는 재상에 임명했다. 나치와 국가인민당 사이에는 제휴가 성립되었으나 순식간에 나치가 완전히 지배권을 잡을 것은 뻔한 것이었다. 총선거 결과 나치는 여당인 국민인민당까지 합쳐 겨우 국회 내의 다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만약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했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치는 국회 내 반대파들을 모조리 체포해서 형무소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공산당원은 전원 배제되었고 사회민주당원도 다수가 추방되었다. 마침 이때 국회의사당이 화재에 휩싸여 완전히 불타버렸다. 나치는 이것이 공산당원의 소행이며 국가전복 음모계획의 일부라고 발표했다. 공산당은 이것이 자신들을 모함하려는 나치의 음모라고 극력 부인했다. 드디어 독일 내에서는 갈색 셔츠의 테러가 시작되었다. 이 시초로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의 권력이 히틀러와 그 내각에 일임되었다. 그들은 법률도 마음대로 만들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었다. 이리하여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폐기되었고 민주주의의 모든 형태는 공공연히 유린되었다. 독일 연방도 역시 폐지되고 모든 권력이 베를린에 집중되었다. 일단 상급 독재자의 조종을 받는 독재자들이 도처에 임명되었다. 히틀러가 최고 독재자였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치는 독일 전국에 돌격대를 풀어놓아 기막힌 잔인성과 야만성을 드러내 전국을 테러와 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옛부터 테러라는 것은 한 나라 또는 하나의 지배 집단이 생사를 걸고 내전을 치르는 가운데 행해지거나 반대 세력의 위험과 공포에 대한 반동이었으나 나치는 별로 그러한 위험과 반대 세력이 없었는데도 그들과 한패가 되기를 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적이며 냉혈적인 탄압을 한 것이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래 야만적 구타, 고문, 발포, 살인 등이 대규모로 행해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희생되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감옥과 집단 수용소에 걸려가 학대를 받았다. 특히 공산주의자에 대한 박해는 지독했으며 온건파 사회주의자도 마찬가지였다. 유태인은 참살의 첫 번째 목표였으며 그 밖에 평화주의자, 자유주의자, 노동조합은 국제주의자 등이 비습당했다. 나치는 이것을 막시스트 아니 전좌익을 전멸시키는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몇천 명에 달하는 유태인 교수, 교원, 법률가, 재판관, 의사, 간호원이 추방되었고 유태인 점포주의는 보이콧되고 유태인 노동자는 공장에서 해고되었다. 나치에게 협력받지 못한 서적은 철저하게 불태워져 버렸다. 신문은 가차없는 탄압을 받아 테러 기사는 물론 실릴 수 없었고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혀도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나치 이외의 모든 정당과 조직은 금지되어 공산당이 맨 처음 제물이 되고 이어서 사회민주당, 다시 가톨릭 중앙당, 나중에는 나치의 여당인 국가인민당까지도 사라져버렸다. 수세대에 걸친 노동자의 노동과 저축과 희생을 대표하는 강대한 독일 노동조합은 타도되고 그들의 기금과 자산은 전부 몰수되었다. 나치라는 단 하나의 정당과 조직만이 남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테러의 공포 때문에 나치의 회개한 철학에 전혀 항변할 수 없었다. 교육, 연극, 예술, 과학 등 무엇이든지 나치의 검열을 받았다. 진짜 독일인은 그의 피를 가지고 사색한다고 히틀러의 주요한 측근인 헤르만 괴링은 말했다. 순수 이성과 불편부당의 과학시대는 지나갔다. 아동들에게 히틀러는 제2의 그리스도이며 실제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하다고 가르쳤다. 나치 정부는 특히 여성들의 교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히틀러 일파의 견해에 의하면 여성의 일터는 가정과 부엌이며 주요 임무는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치 지도자의 한 사람인 공공계몽 선전상 요세프 괴벨스 박사는 일찍이 부인의 일터는 가정이다. 여자의 고유한 사명은 자기의 조국과 국민에게 아동을 공급하는 데 있다. 여성 해방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남성에 속하는 일은 남성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공계몽의 방법에 대해 내가 의도하는 바는 마치 피아노를 조작하는 것과 같이 신문을 조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체의 야망과 잔인과 공포와 잔악의 배후에는
재산을 급탈당한 중간계급의 궁핍과 배고픔이 은폐되어 있었다. 그것은 실로 직업과 빵을 구하는 싸움이었다. 유태인 의사, 변호사, 교사 및 간호사 등의 추방은 아리안계 독일인이 그들과 경쟁할 수가 없자 그들의 성공과 지위를 탐냈기 때문이며 유태인의 점포는 독일인의 번영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되었으므로 폐쇄되었다. 농민 중의 나치스 지지자는 처음부터 동프로이센의 대영지를 뺏기 위해 눈을 번득였다. 독일의 노동자들은 나치의 무서운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굴복하고 속박되어 있지만 격렬한 정오와 분노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방대한 노동과 희생으로 쌓아올린 열매가 무참하고 허무하게 파괴되는 것을 절망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대사회민주당은 이렇다 할 대결도 못해보고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다. 이 당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크며 그리고 보다 고도로 조직된 노동자 정당이며 제2 인터내셔널의 중추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쟁 한 번 못하고 모든 굴욕을 고스란히 감수하다가 드디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는 무조건 그 굴욕을 참는 것이 조직을 살리는 것이라는 철없는 생각으로 나치의 유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비굴한 태도를 오히려 나치가 역이용해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노동자를 비열하게 배반했는가를 나치는 지적했다. 유럽 노동운동사를 회고해 볼 때 승리도 있었고 많은 패배도 있었지만 이처럼 한가닥 저항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불명예스러운 항복과 노동자의 대목표에 대한 배신을 감행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공산당은 저항을 시도해서 총파업을 호소했으나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스트라이크는 실패로 돌아갔다. 노동운동은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비밀 조직을 통하여 저항했다. 사회민주당 간부로서 독일을 탈출한 사람 중에는 국외에서 비밀방법으로 선전 공작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갈색 테러에 의한 제1의 피해자였다. 그렇지만 세계 여론은 오히려 유태인이 박해로 들끓었다. 유럽에서는 계급투쟁이란 그다지 희귀한 사례가 아니기에 언제나 동정의 방향은 갈라졌다. 그러나 유태인 배격은 하나의 인종 배격이며 중세기에서나 혹은 제정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에서나 비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사례로 유럽과 미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유대인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위시한 명망 있는 과학자, 의사, 변호사, 음악가,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은 더했다. 이 사람들은 독일을 고국으로 생각하고 또한 가는 곳마다 독일인으로서 존경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나치는 광기에 찬 인종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세계 도처에서 항의가 폭발쳤던 것이다. 드디어 나치는 유태인 점포와 자유직업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일으켰다. 더구나 그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펴서 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태인은 그리 만만히 물러날 정도로 무력하지는 않았다. 세계 곳곳에서 방대한 기업과 금융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은 침착하게 독일 제품을 일체 보이콧할 것을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1933년 5월의 뉴욕 회의에서는 그 이상의 범위에 걸친 결의가 가결되고 선언되었다. 이 결의에 의하면 독일의 상선 수송 운임, 운송 업무, 또 모든 독일의 보건, 오락, 기타 어떤 행락도 보이콧하며 또한 독일의 현 정권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여하한 행위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히틀러주의에 대한 국외의 반항에 불과하고 보다 더 광범위한 반항이 나타났다. 나치는 시종 1관 베르사유 조약을 부인했고 특히 그중 단치에 이르는 폴란드 영토 회복에 의하여 독일의 일부를 잘라낸 어이없는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강화 조약에 의하여 제한된 군비의 완전 평등을 주장했다. 히틀러의 살인적 연설과 재군비의 위협 때문에 독일이 강대해지는 것을 제일 겁내는 프랑스는 완전히 간담이 서늘해졌고 며칠 동안 유럽은 전쟁 직전의 긴박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순식간에 이 나치 공포는 유럽 세력 관계의 재편성을 초래했다. 프랑스는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하여 아주 우호적이 되었으며 또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와 같은 베르사유 조약에 관계된 나라들은 모두 독일에 대한 반공 방위 정책을 준비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충격적인 정세가 발생했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파시스트의 수상 돌푸스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일파의 파시즘은
히틀러의 파시즘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나치의 세력은 강대했으나 돌푸스는 그들에 반대했다. 이탈리아는 히틀러의 승리를 환영하긴 했으나 히틀러의 모든 야망에 지원을 보낸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친독일 정책을 취해오던 영국에서는 여론이 반독일적으로 되어 또다시 훈족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전쟁이 시작되면 강대한 프랑스군이 군비 없는 독일을 타도하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히틀러는 그의 전술을 변경하여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고 무솔리니가 프랑스, 독일, 영국 및 이탈리아의 사국 협정을 제안하여 그에게 구원의 배를 띄웠다. 이 협정에 대해 프랑스는 주저했지만 결국 1933년 6월에 4개국이 서명하였다. 협정의 조문은 4대국은 일정한 국제문제,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개정에 관련해서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미적지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 협정은 반소비에트 블록 형성의 의도에서 나왔다고 한다. 1933년 7월 1일 런던에서 소비에트와 그 인접국 사이에 체결된 불가침 조약은 이 협정의 결과이며 또한 그에 대한 회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히틀러의 기본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 자본주의의 강령이기도 하다. 히틀러의 기본 강령은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의 챔피언임을 자처하는 데 있다. 만일 독일이 영토를 확대한다면 그것은 동유럽에서 즉 소비에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독일은 반드시 군비를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개정하든지 적어도 그 누구도 회방 못할 보장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원조를 계산해 넣고 있었다. 아마도 히틀러는 영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사국 협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프랑스의 반대를 완화시키기가 수월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히틀러는 그런 속셈으로 영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노력했다. 그 목적 때문에 히틀러는 영국의 인도 지배가 약화되면 그것은 하나의 불행이 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들먹인 적도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영국 제국주의를 소비에트 러시아처럼 싫어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히틀러의 반소비에트주의는 그 자체로서 영국 제국주의의 호감을 느끼어 충분했다. 그러나 영국 국민은 나치의 수법에도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히틀러주의에 찬동하는 제안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나치 독일은 이처럼 유럽에서 폭풍의 눈이 되었고 이 공황에 빠진 세계의 엄청난 공포를 점점 더하게 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나치에 대한 많은 정오와 반대가 존재했지만 조직적인 반대는 사사건건 유린당해버렸다. 독일에서는 정당도 조직도 없고 단지 나치만이 제세상인 양 판치고 있었다. 또한 나치 내부에서는 두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자본주의적 요소와 재계가 우파였고 최근 다수의 노동자를 통합함에 따라 그 수가 불어난 일반 당원의 대다수가 좌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히틀러 운동에 혁명적인 추진력을 준 사람들은 다분히 반자본주의 색채를 띠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다수의 구마르크스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흡수하게 되었다. 나치의 우파와 좌파 사이에는 별로 공통점이 없었는데도 히틀러는 그들을 교묘히 조종해서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공동의 적이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해낸 것이다. 그 적이 타도되고 혹은 흡수된 후 좌우 양파 간에는 곧 대립이 전개되었다. 나치 좌파는 이미 성공리에 완성된 제1혁명에 연이어 다시 제2혁명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반자본주의와 반지주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 제2혁명론을 용서 없이 탄압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저질로 자본주의적 우파로 결정되었다. 그와 함께했던 주역들은 그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활개를 치며 변혁에 대한 열의를 잃었다. 나치 운동의 발전은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어느 정도 전복시켰다. 노동자 계급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세력이며 경제적 여러 조건이 악화되면 이들이 하청 중간계급에 속하는 불평분자 및 전락한 사회층을 흡수해서 노동자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는 믿고 있었는데 실상 독일에서 발생된 사태는 이 믿음을 뒤엎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위기가 닥쳐와도 노동자는 조금도 혁명화되지 않고 오히려 주로 전락한 하청 중간계급과
기타 불평분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혁명계급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마르크스주의를 종교가듯이 권위를 갖고 궁극의 진리를 정립하는 도그마 혹은 종교 혹은 교조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사의 철학이며 많은 사물을 해명하고 그것을 하나로 연관지어 파악하는 역사를 보는 방법이고 사회주의 및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법이다. 그 기본 원리는 그 시대나 나라에 있어서 변화하는 제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되어야 한다.